안녕하세요. 유대인이 궁금한 MC 김현영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건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유대인 경제사에서 이 소문을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미국과 유대인을 이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두 분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경제와 한국의 관계, 또 그 속의 유대인까지 지난 시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제대로 확인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볼게요. 주제 나갑니다. 교수님, 유대인이 아무리 부자 민족이지만 그저 돈이 많다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김대중 교수님? 절대로 뭐 돈만 가지고는 안 되죠. 네. 뭐 오늘날 현재 이제 뭐 원래 이제 가장 파워 엘리트가 누구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 파워 엘리트다. 네. 이제 그 내용은 보게 되면 정치인, 군인, 재벌 뭐 이런 중에서 누가 그 경제를 움직이고 그 국가를 이끌어가냐 파워 엘리트냐 했을 때는 그분이 제안한 그 밀즈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기업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기업은 영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지만 기업인들은 영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얘기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인들이 진정하게 가장 파워 엘리트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 그다음 정치인, 언론 이런 것이 다 복합되어야만 이제 미국을 이끌어간다. 저는 하여간에 뭐 밀즈라는 사람은 기업인이 파워 엘리트라고 얘기했지만 진정하게 계속 이끌어가는 유지를 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뭐 한 사람 기업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다 복합되어 있다. 어떤 한 사람을 분야를 찍어서는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익기 교수님은요? 미국 정치를 들여다보면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의 힘으로 치를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역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10억 달러 이상의 그 후원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후원금이 있어야 대선을 한번 치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의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바로 이 정치 후원금과 여론의 지지 이 두 개가 원만히 잘 돌아가야 그 사람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정치 후원금과 그 여론의 지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매년 3월이면 워싱턴에서 유대인 총회가 열립니다. 그걸 에이펙이라 부르는데 그 에이펙에 미국 정치가들의 한 4분의 3 정도가 다 참여를 해요. 그 유대인 총회에 왜 미국의 정치가들이 참여하냐 하면 그 총회에서 지난해 의정 생활을 잘한 국회의원들을 200등까지 발표해. 그런데 정치 후원금과 여론의 지지가 그 등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치가들이 그 에이펙 총회에 가서 눈도장 찍고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거기에 모인 3,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총회가 끝나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다 찾아가. 그래서 지도부에서 내려준 매뉴얼을 보면서 다음에 나올 대이스라엘 정책이나 이런 의제에 대해서 자기 국회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 다음에 이러이러한 게 발제됐으면은 의원님이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일종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사실은 꼼짝 못해. 그리고 자기가 재선이 되거나 다음번 기회를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뛰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과연 유대인은 어떻게 미국을 움직였을까요? 저도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아는 백화점은 좀 아는데 금융백화점은 금시초문이라. 아니 금융을 어떻게 백화점에서 팔아요? 은행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네. 미국의 은행들은 사실은 그 인수합병으로 이제 점철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티그룹 같은 데를 보면 1812년에 시티뱅크 오브 뉴욕이라는 은행이 그 전신인데 그 이후에 시티뱅크는 또 여러 은행들하고 그 합병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내셔널 시티 은행으로 그다음에 개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록펠러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모건 상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투자 인맥이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켰어요. 그리고 1990년대 오면은 트래블러스 당시 회장이던 그 웨일이라는 양반이 시티그룹하고 합병을 하면서 그 시티그룹 회장으로 올라섭니다. 이때 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기존의 상업은행, 투자은행, 뭐 증권, 보험할 거 없이 아주 백화점식으로 여러 금융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금융 백화점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원래 미국의 은행은 이런 식으로 금융 백화점이었다가 독점을 맞으면서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으로 갈라놓았다가 또다시 칸마이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또 이렇게 뭉쳤다가 또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어요. 아니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시티그룹이라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이름의 은행을 본 것 같아요. 그 시티은행 그거 맞죠? 맞습니다. 같은 네. 계열이죠. 네. 과거에 이제 한미은행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제 아.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합작으로 만들었다 해서 한미은행으로 한미은행. 하다가 예, 이제 시티은행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또 시티은행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철수할 계획입니다. 왜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존의 은행들이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이 인터넷 은행이 막 워낙에 급성장을 하게 되니까 네. 한국에서는 수익성이 없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인터넷 은행에 그렇죠. 열심히 하고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래서 네. 한국에 있는 시티은행은 지금 철수를 하기로 했고요. 아. 지금 현재 그 기업 대출 하시는 분야 하나하고 민간에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거나 소비자 금융 두 개의 은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티뱅크는 지금 철수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략가지에 다시 한번 엄지척을 보내면서요.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지? 이분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투자의 신 맞죠? 조지 소로스. 예, 말씀 잘하셨고 네. 이 조지 소로스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와 투자로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죠. 네. 세계 뭐 금융계 최고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 소로스라는 분이 헝가리 태생인데 유대인계죠. 이분은 우리나라의 1997년도 IMF도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투기적인 자본 해지를 통해서 돈을 버셨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르는 분이 이 조지 소로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미국을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나요, 홍 교수님? 미국을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고요. 헤지펀드 업계의 대부예요. 즉 그 얘기는 헤지펀드 업계는 대장 기러기가 쫙 비상해서 목표물을 향해 가면은 다른 헤지펀드들이 쫙 뒤를 쫓습니다. 이걸 이제 기러기대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그 바로 대장 기러기가 이제 소로스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외환 시장을 공격할 때 대장이 뜨면은 다른 헤지펀드들이 거기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대장하고 똑같이 이제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지펀드가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헤지펀드 업계는 이제 투자 기법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매크로 경제의 흐름, 즉 거시 경제의 흐름을 타고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환에 투자한다거나 상품에 투자한다는 게 바로 매크로 투자인데, 이게 마이크로 투자하고 이제 대비되는 말이거든. 마이크로 투자는 뭐냐면 미시 경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움직임이라거나 이러한 작은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매크로 투자는 거시경제 흐름과 같이 타면서 외환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서 들어가서 이제 이익을 얻는 게 매크로 투자예요. 반면에 과학적 투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에 컴퓨터가 투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80% 이상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예요. 이 분야의 대가는 그 짐 사이먼스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대단한 거는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펀드 중에 하나에서 30년 연평균이 66%야. 연평균 66%로 30년을 계속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 그게 바로 그 과학적 프로그램 투자로 그런 걸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한 사람 그 존 폴슨? 이분 좀 생소한데 누구시죠? 예, 이 존 폴슨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55년생이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뭐 지금 한 60세 좀 넘었죠. 65세 정도 되는데 이분은 2008년도에 이제 모기지 사태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미국의 3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스라고 하는 사 예, 파산을 알죠. 했는데 모기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30년 장기 대출을 모기지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해주면 그러면 이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존 폴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모기지 채권이 점점 부실화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폭락할 걸 대비해서 한 20조 정도 벌었죠. 2008년도에. 그래서 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오를지 내릴지를 잘 판단해야 되겠다.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은 유일하게 오를 거에 대비해서 돈을 벌지만 내릴 거에 대비해서 돈 버는 것도 있다. 그래서 존 폴슨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리는 것에 투자를 해서 20조 원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와, 대박 사건이네요. 존 폴슨도 조지 소로스처럼 미국 금융 역사에 획을 그었나요, 교수님? 예, 우선 헤지펀드라는 게 미국에는 한 10만 개 정도 있는데 예전에는 헤지펀드를 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헤지펀드가 금융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은 금융 섹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2010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를 보면 10대 헤지펀드의 수익이 미국 6대 은행들의 수익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시 보면 골드만삭스가 상반기 수익 43억 달러를 자기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골드만삭스의 인력이 전 세계에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고 골드만삭스에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3만 5천 명이 번 것보다 존 폴슨 헤지펀드는 달랑 직원이 125명인데 이들이 벌어서 자기 회원들한테 배당한 금액은 58억 달러야. 그러니까는 골드만삭스 43억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회원들한테 이제 배당을 한 거거든. 그 정도로 이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선 금융기법도 다른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들이 상상하기 힘든 최첨단 금융기법으로 시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금력이나 수익률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그 큰 부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그 소득 불평등이나 부의 편중을 그 조작하는 그 핵심의 선두의 헤지펀드들이 있어요. 문득 우리나라에서도 조지 소로스나 존 폴슨에 견줄 만한 그 투자 대가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뭐 두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미래에셋을 만든 박현주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존니를 말씀드리고 싶다. 존니? 예, 존니. 이제 메리츠 증권 자산운용 회장인데 예. 그분 얘기로는 항상 주식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초등학생 때부터 앞으로 삼성전자부터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쵸. 기업들, 예. 애플 같은 기업들을 장기 투자를 해라. 이분은 항상 자녀들한테 가외시키지 마라 그러죠. 학원 보낼 돈으로 매달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자녀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사줘라. 그러면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이 한 5억 정도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박현주 회장은 이분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죠. 자기의 등록금을 가지고 용돈을 벌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33살에
과거에 이제 동원 정권이라고 있었는데 그 회사의 지점장이 되었어요. 압구정동의 지점장이 되었는데 이분은 성공했던 비결이 과거의 정권회사의 주수입은 매매 수수료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야만 차익이 생기거든요, 수수료가. 근데 이분은 삼성전자와 같이 우량한 기업을 장기 투자를 해줘서 고객들에게 아주 신뢰를 많이 얻었어요. 삼성전자가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했으면 한 300배 정도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이제 수익률이 그 정도 나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량한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게 해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에셋 그룹을 만들었죠. 미래에셋, 뭐 생명, 보험, 주식까지 정권회사까지 다 만들었다. 그래서 전 존리와 그다음에 이 박연주를 우리나라의 아주 투자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을 움직인 유대인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워싱턴 행정부라면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들 아닌가요?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서부터 유대인들이 그 정재계에 그 주목받는 그런 스타로 뜨기 시작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싱크탱크를 운영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싱크탱크에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 색채를 띤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뉴딜 정책을 썼었는데 일부 미국인들은 그걸 주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주딜? 네, 그 얘기는 저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서부터 재무부 장관을 유대인을 임명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고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 때는 강요 중에 10명이 유대인이야. 그 정도로 많았고 이러한 전통은 그다음 뭐 부시 대통령 때도 연결되고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대 재무부 장관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파워가 크고 현재에 와서는 이제 국무장관이나 어떤 중요한 다른 강요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기용이 됩니다. 지금 바이든이 집권하는 미국 행정부의 실세도 유대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네. 우리나라는 말이 외교부 장관이지만 미국에서는 네. 2인자죠. 네.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그다음에 제넷 앨런 미 재무부 장관이 전 앞에서 이제 미국 연방 통제를 했었죠. 네. 이분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를 총 책임지는 분, 그다음 미국 경제를 총 책임지는 분, 그다음 헤인스라고 해서 미국의 정보를 총괄하시는 분도 유대인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다. 미국의 설리번이라고 해서 안보 보좌관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바이든 정부 내에서 전부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다 유대인이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요. 손자까지도 유대인이라 그러죠. 이와 같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그냥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맞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쭉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우선 지금의 현재 상황도 그렇고 강요나 실세 중에 이제 유대인이 많기도 하지만 특히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삼각편대, 즉 재무부, 연준,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의 그 수장들이 대부분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 등을 포함한 이런 서비스 산업 쪽에도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회는 그들이 큰 주도 세력으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대중 교수님은요? 저는 굉장히 미국이 유대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들과 가장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붙어진 한국인들 한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있고 북한에 2천만 명, 그다음에 해외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거든요. 유대인 다음으로 우리가 다음 전민족이 많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 다음으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많이 흩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가 2045년도에 미국 다음으로 초강대국이 한국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수한 교육열과 이런 디아스포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단결하고 그다음에 이 우수한 교육제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거워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우수한 교육제도를 잘 발전시키고 또한 이런 우리 한국의 장점을 잘 발전한다 그러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인도 유대인처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홍 교수님? 유대인들이 매년 3월 워싱턴에서 자기들 유대인 총회, 즉 에이펙을 열어가지고 미국 사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 재미 동포들도 이제는 좀 유대인처럼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도 이제는 체력이나 영향력 면에서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조직화되어 가지고 우리 한민족의 그 운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해 전술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적은 인원이 여러 사람을 이기기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비록 적은 규모지만 인해 전술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전략으로 세계 최강 미국을 움직여왔다는 거 알아봤고요. 우리 한국도 사실 인해 전술보다 머리로 승부하는 똑똑한 민족이니까요. 유대인 못지않은 파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유대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 쭉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 같이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경제사!